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6강이 되겠습니다. 36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앞에 용어 정에서 괄호 4번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도정법은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주로 나올 부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등등 이것이 바로 정비 기반시설이고요. 그건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공동이용시설 있죠? 바로 밑에 5번.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의 이해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고 공동이용시설은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등등 나오네요. 타가소, 어린이집 등 나오죠. 대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에 있어서 시행자란 것은 정비사업 하는 자를 시행자라 부릅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가 시험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서 보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네 가지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럼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셋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달라요. 주택 재건축 경우는 다음 경우다. 즉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서 하는 건데 안이나 밖인데 특별히 안에는 건축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다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토지 다 갖고 있는 자를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라 부릅니다. 또 역시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때는 주택하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또 부대시설, 봉시설하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빠지고 건물, 토지 다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러면 6개 사업 중에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남았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건 일반하고 거의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가로구역에 있는 경우만 이해하죠.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과는 관련 없죠. 가로구역에 있는 것만 얘기하죠. 그 다음에 8번, 9번 주택공사 등 구정관 등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저희가 한 문제 잘 나오고요. 우리가 2문제 나온다. 또 이제 여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그 기본계획, 정비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자세히 해드립니다. 나올 부분이니까. 첫째,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할까?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재검토할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거 외우세요.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일단 들어갈 내용이 쭉 나오죠.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세울까? 그것은 그 다음 시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시에 올라가니까 2번 누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거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 그럼 거기에 단위로 수립할까? 밑에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 이들은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거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현상은 안 합니다. 절차 같은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차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운데 괄호 3번 정비 이거 외워놔야 되겠죠. 즉 이들은 즉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이어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어요.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잠깐 칠판에다가 적는 게 더 빨라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있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고 얘기하면 크게 얘기해서 시도의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누가 하냐니까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죠. 내용 및 수립 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구한테 정비구역 지정 요청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수립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할까요? 누구한테 지정 요청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다. 신청하죠. 신청한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또 예도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근데 이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거기 박스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내용 되게 많죠. 뭐 기억, 니은, 딜 쭉 나오는데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냐? 토지동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 군수한테 정비계획의 제한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 토지동 소유자가 좀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입안 제한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군수한테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거기 제한할 수 있냐? 거기 네 가지가 있죠. 거기 두 가지 봐드릴게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1년 이상 경과했음에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두 번째, 토지동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은 뭐냐면 한마디로 공공사업자로 지정하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사업자 그런 얘기입니다. 등등 해서 네 가지 경우에 지정을 했다가 계획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절차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2번이 중요한데 정비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 특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는 누가 계획 수립해서 여기 시장, 군수구청장이 수립해서 누구한테 지정 요청한다고요? 특광도한테 요청한다라고 돼 있죠.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고 그런데 대도시장은 지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은 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 대도시장입니다. 대도시장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이때 대도시장이 직접입니다. 얘는 직접입니다. 직접 합니다.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는 거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의 지정을 하게 된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의사도 역시 어떡하냐 하니까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정비계획을 갖다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대도시장은 여기 시장 있죠. 이 중에서 대도시시장은 수립을 하고 자기가 직접 시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누구 있냐니까 거기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이럴 때는 얘네들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지구를 갖다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구 지정합니다. 지구 지정. 그래서 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별시장, 과기시장,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것이고 그 대신 대도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의사는 그냥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한다? 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 지정권자를 다 합치게 되면 누구냐? 다 합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대도시장, 그다음에 여기 누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다 합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보통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라고 얘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합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시장, 군수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과시장, 도시한테 신청해가지고 특강도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가장 넓게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강도뿐만 아니라 여기 시도의사 포함해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 합쳐보니까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거기 정비계획 수립위해서 지정 절차입니다. 그건 참고로 읽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쭉 가셔서 지정 효력. 그 다음에 괄호 4번입니다. 옆에 가셔서 괄호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옆으로 가시고요. 괄호 4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효력. 이게 페이지는 되게 많은데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 4번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나오는데 거기 2번 행위제한입니다. 즉 정비구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하냐? 허가를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이 경우는 허가 안 받고도 괜찮다. 뭐냐? 기억,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니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허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시험제 나오려는 게 좀 떨어지는 분이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좀 시간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이건 굉장히 해제 요청은 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제 요청한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해제 요청 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해제를 요청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이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은 직접 요청 안 받고도 해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할 때? 모두 크게 네 가지 해당할 때, 네 가지 해당할 때입니다. 이때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째 1번은 뭐냐? 정비구역의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거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및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부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해제를 갖다가 요청하고 또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2, 3, 4는 읽어보는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옆에 가셔서 괄호 2번 정비구역 해제. 이건 누구냐면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해제하는 겁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봐드릴게요. 1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두 번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 일단 읽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뭘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건 지정 해제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효과, 그 다음에 6번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가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3장 정비사업 시행 1절 시행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가 두 문제 나온다는데 중요한 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시행 방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세히 해놔야 됩니다. 시행 방법. 일단은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 나오잖아요. 일단 사업을 적어드리면 어디 네 가지,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적어놓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6가지 적어놓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중요하죠. 시행 방법. 일단은 그 정비사업 시행 방법 할 때 6개 사업부터 적어 놓읍시다. 자, 꼭 외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적을 줄 알아야 되죠. 용어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꼭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일단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다 있어요. 거기 모두 몇 가지죠? 4가지가 있죠. 거기 뭐니까 1번에 뭐 새로이 설치하고 확대하고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2번에 뭐냐면 이제 거기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 3번째, 세 번째 환지로 하는 방법. 4번째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 거. 이 4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하면 모두 다 들어있다 아셔야 되고, 다만 이걸 갖다가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각 방법 또는 혼용하는 방법 섞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같습니다.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2개입니다. 재개발은 거기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역시 도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도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만 읽어볼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관리처분계획, 또 환지 두 가지 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거기에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방법, 또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거기 관리처분 방식하고 또 하나 개량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겁니다. 뭐냐?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거기 읽어보면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글은 길지만은 내용은 길지만 딱 하나입니다. 어느 방법만 하냐? 재건축 사업은 오직 어느 방법이냐면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 관리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오직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 한다. 요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모든 방식이 다 되죠. 모든 방식이 되고 혼용할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재개발하고 여기 도시환경은 관리처분 방식하고 또 하나 환지 방법 두 개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참고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 강의일 때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니까 일단은 조합에 있어서 아시면 돼요. 조합. 그래서 일단은 그 494쪽에 시행자 나오죠. 주거환경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고,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실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시행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기본 강의니까 중요한 특징만 여기서 포인트만 뽑아낸다면 뭐냐면 이겁니다. 즉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이에요. 조합이 없느냐. 자,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자, 조합 되는가 안 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조합입니다. 조합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요거 조합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있습니다. 이거 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자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시행자 중에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요건 세모입니다. 그냥 주거환경 관리사업 요거 조합 없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 중에서 아실 것은 이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됐지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있어요. 재건축사업 조합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거 조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이 있을 때는 조합이 있을 때는 조합이 하면 돼요. 그런데 조합이 없다. 조합이 없을 때는 누가 하게 되냐? 조합이 없을 때는 누가 시행자 되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하면 되고, 조합이 없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세모입니다. 이렇게 꼭 정리가 되고 나중에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쭉 가시서 동그라미 2번 사업대행입니다. 사업대행 사유. 이건 누구냐면은 주로 이제 민간 시행자가 일을 못 한단 말이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장군수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대행 사유입니다. 보겠습니다. 2번 사업대행 1. 사업대행 사유.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대신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업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이 민간 이 시행자가 잘 못하더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업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역지가 있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공자 선정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자 선정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시공자 선정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첫째,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할까?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할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어디에서? 조합총회에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시공자 선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다. 이럴 때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이건 뭔 소리인가?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할 때는 여기 조합이 할 때 있죠. 조합이 할 때는 바로 몇 번처럼 하면 된다. 금방 얘기한 동그라미 1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1번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조합이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 할 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시공자 선정하냐? 그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보니까 괄호 2번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 즉 조합이 안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언제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세 번째,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즉 공공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언제 하느냐? 이때는 사업시행자 지정한 후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한 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핵심 용어 이겁니다. 거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요거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얘네들 언제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공자 선정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세 번째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지정개발자 등이 할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요 세 가지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두 가지 경우하게 됩니다. 첫째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이때 안전진단합니다. 자, 안전진단 두 가지. 첫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경우에 안전진단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두 가지 볼까요? 첫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공급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두 번째,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위반 제한을 하고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 소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 이상 동의로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때 등등 총 6가지 경우에 이 경우에 안전진단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뭐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또 하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행령을 결정할 때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박스다. 박스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도 안전진단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상이 뭔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전에는 공동주택에 한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택이 아니라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4가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이 4가지 요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등등 4가지. 이럴 때는 안전진단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기한 등은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하니까 우리는 한 페이지 가셔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또 정비사업 조합 요거
중요하죠.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것도 해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사업 조합, 이건 어떤 관계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개구리가 된다. 개구리가 되려면 일단 뭐부터 시작합니까? 개구리 안에서 올챙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올챙이가 나중에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죠. 또 만약에 나비다. 나비가 되면 뭐부터 시작하죠? 나방 같은 걸로 이렇게 번데기는 나방 같은 걸로 시작해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개구리가 조합이라면, 개구리가 정비사업 조합이라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 올챙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다. 그러면 조합은 개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무르익으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요 칠판 보기 합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조합이 없죠.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 없죠. 이때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추진위원회. 조합이 없으니까 추진위원회도 없겠죠. 자, 여기가 주택재개발조합,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조합 있죠? 추진위원회 있겠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 재건축조합, 조합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의사업은 이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도시환경정의사업을 조합이 한다면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조합이 안 하고 토이동 소재가 한다면 추진위원회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건 추진위원회 없죠? 왜? 조합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요건 없다. 이거 주의하세요. 다른 건 있으면 있고, 다른 건 조합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있고, 조합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없지만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은 있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맞바로 조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으로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있고, 조합이 안 하고 토이동 소재할 때는 추진위원회 없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시험 잘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할 때,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조합이 없잖아요. 이게 아닌 자가,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이거는 조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합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닐 때, 그런 조합이 있어야 되겠죠. 아닐 때는 거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얘기한 대로 도시환경정립사업을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이때는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정립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자 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할 때는 미리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언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 승인 얻는다. 시장군수 승인 얻습니다. 나중에 조합은 시장군수 인가받습니다. 나중에 조합은 시장군수 인가받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승인받습니다. 몇 명이죠? 거기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위원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시장군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물론 조합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있어도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어디냐? 거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오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할 때, 공공관리는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겁니다. 시행할 때, 이럴 때는 역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려가서 추진위원회 업무, 이거 시험에서 잘 나와요. 추진위원회 업무입니다. 거기 총 몇 가지가 있죠? A, B, C, D, E 해가지고 가나다라마 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가업자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장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등 해가지고 모두 A, B, C, D, E에다가 E에 또 부속되는 그 새끼들 가나다라마 이런 것도 나와요. 가나다라마. 이래서 거기 나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뭐 나의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등 이렇게. 그래서 요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다음 중 추진위원회 업무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나올 수 있다.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도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쭉 가셔서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은 법인이다. 법인은 어떡할까요?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합니다. 나중에 조합은 법이니까 민법 총칙에서 배웠지만 조합은 법인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합니다. 이때 정비사업이라는 조합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거는 빼놓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원한다. 이 주의해야 됩니다. 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은 이 법에 안 나온 건 규정을 갖다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즉 조합은 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에 안 나온 거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동의요건 등은 나중에 이제 시방할 때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니까 쭉 가시고. 예, 우리 어디 가냐면은 한 두 페이지 정도 가서 방가로 5번입니다. 조합원하고 임원회. 조합원 이거 중요합니다. 조합원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한 장 정도 지나서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입니다. 거기 5번 조합원 임원 해가지고 5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자격 요거 아셔야 돼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대표하는 1인을 갖다가 조합원으로 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괄호 열고가 중요합니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일단은 다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저절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이 두 가지는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좀 해드리면은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한 두 장쯤 지나서 올라가면 6번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나옵니다.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나오는데 거기 총회 말고 그 다음 페이지는 대의원회 보셔야 돼요. 대의원회. 이게 굉장히 그 페이지가 많은데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나올 부분을 위주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도 양이 많죠? 봅시다. 대의원회 보겠습니다. 대의원회 이건 봐야 됩니다. 대의원수가 몇 인 이상일 때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거 나온단 말이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면 틀려요.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문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시명할 때 좀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3절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왔다 보면 돼요. 두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양이 많죠. 막 추려서 이래요. 여기까지 한 문제 나왔다 보면 되고 이제 한 문제 찾겠습니다. 또 하나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합니다.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통 사업계획서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서 내용은 거기 나오죠. 참고로 보면 되고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3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가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 저는 서를 첨부해가지고 시장구선한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까지.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구선한테 인가받는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절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등 이 부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서 한 문제 나왔다 보고 이제 한 문제 더 찾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란 뭐냐면은 이런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이게 이제 이렇게 노후화된 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노후화된 집들 이렇게 이걸 갖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잘 대지를 정리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갖다가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 잘 이렇게 구획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짓겠죠.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 여기 이 집 대신에 요거 새 아파트 쪽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원칙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인데 옛날 말로 이걸 입체환제 그런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립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렇습니다.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수립하냐면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수립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냐?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습니다. 이때 이제 인가 받게 되죠. 얘한테 인가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립이 끝나고 그다음에 인가가 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인가가 이제 고시되면 인가가 나고 이제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인가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건물 철거 들어갑니다. 건축물 등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할 때 불도저 밀잖아요. 언제 미냐면까 그것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갖다 철거 들어가는 거죠. 불도저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수립해서 시우장에서 인가받은 다음에 이제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철거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철거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하고 공사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이제 시장군수한테 받겠죠.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청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인가받고 인가받은 건물 철거 들어가고 공사 착수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게 되고 시장군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는 뭐냐면 이거 옛날에 있던 이 A란 사람이 이 옛날 흥거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거 철거한 거 대신에 아파트 A가 이제 어떤 거 여기 아파트 뭐 702호 뭐 30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소유권이 이제 이전 고시 되면 A가 이 소유권을 702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이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고시한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하게 되고 청산은 뭐 돈을 낼 사람 내고 받을 사람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나는데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저는 몇 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저는 싫어요. 전 돈 주세요. 저는 뭐 주세요.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여기 이제 바로 전에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려면 수립하려면 어떻게 한다?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을 받는데 며칠간 받냐면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 20일입니다. 30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 다음에 연장 20일입니다. 연장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신청 받습니다. 그냥 분양신청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분양 공고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받으려면 분양신청 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 공고냅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 공고. 대략적인 분양 공고를 냅니다. 신문 같은 데 내게 됩니다. 공고 냅니다. 거기 신문 같은 데 낸다고 지역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일간신문 같은 데. 신문 공고 내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 받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상 60일이고 연장 20일입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걸로 자료를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분양공고 내느냐? 분양공고 내는 날짜입니다. 분양공고는 거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날부터 거기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60일 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60일 내 60일 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인가 고시했죠? 시장군수가. 그러면 이제 60일 내 대략적인 걸 신문공고 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자, 이제 분양 신청하세요. 냅니다. 그럼 기간을 얼마 준다? 30일에서 60일 줍니다. 또 연장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준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료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습니다. 시장건설대.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철거 들어간 겁니다. 철거 들어가면 공사 시작하고 완료되면 공사 완료받고 누구한테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습니다. 시장건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고시가 된다. 옛날 옛날 땅이나 옛날 건물 대신에 새 건물이나 새 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고 청산.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볼까요? 거기 분양 통지 분양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대략적인 거 그걸 갖다가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등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60일 내에 사업시행 고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얼마 준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기간을 주고 외워야 돼요. 연장 수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거기 반가로 2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조치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봐드릴게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나는 그냥 아파트 싫어요. 저는 그냥 돈을 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또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당신 그냥 돈 받아.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아파트 신청했다 나중에 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돈을 줍니다.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난 할래요.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에서 제외된 자, 너무 조금하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돈으로 청산하는데 언제 청산하느냐? 관리처분 인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꼭 외워야 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거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한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이 부분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나오죠. 자, 여러분들 36강을 이렇게 끝내고 37강에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7강에서 뵙겠습니다.